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복도를 가득 메웠다. 이곳은 매 순간 생사가 갈리는 치열한 전쟁터였고 그 중심에 강지우 교수가 있었다. 그녀는 방금 10시간이 넘는 대동맥 박리 수술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지칠 법도 1시간이었지만 수술복을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한 침착함만이 감돌았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날카로운 유리 장벽 같았다. 병원 내에서 그녀의 별명은 얼음마녀 혹은 메두사였다. 완벽한 실력만큼이나 타협 없는 성격, 그리고 환자의 생명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냉철함 때문이었다. 레지던트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몸을 떨었고 동료 교수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강지우의 손은 절망의 끝에 선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교수실로 돌아와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저 무심하게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8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녀의 삶은 오직 환자와 수술뿐이었다. 사랑, 기대, 그리고 한태준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은 스스로 봉인해버린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봉인된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골마가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본사 50층 CEO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도 한태준의 차가운 눈동자를 녹이지는 못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유진그룹의 최연소 CEO였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 원이 오갔고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냉혹했고 정확했으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긴급 임원 회의가 막 끝난 참이었다. 살얼음판 같던 회의실에서 나온 임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태준 앞에서의 보고는 언제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과 같았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 뒤집힌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8년째 그는 그 액자를 바로 세운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김 비서가 노크도 없이 집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준의 미간이 흉흉하게 좁혀졌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감이 가득했다. 김 비서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방금 정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 같습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병원, 가장 가까운 곳. 아니, 한국대학병원으로 모셔. 지금 당장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비서보다 먼저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의 유일한 가족, 그에게 애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이 그의 철옹성을 뒤흔들었다. 한국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태준이 도착했을 때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이 이미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유진그룹 회장의 입원은 병원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회장님은 지금 상태가 어떻지?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병원장이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심정지 상태로 도착하셨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 중이십니다. 흉부외과 최고의 팀을 불렀습니다. 최고의 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든 태주는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응급 처치실 중앙. 수많은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쉴 새 없이 심장 마사지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제세동기 차지 200줄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의 소음을 갈랐다. 태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목소리는 그가 8년 동안 지독하게 저주하고 동시에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목소리였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고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강지우. 그의 심장을 짓밟고 그의 가족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떠났던 여자.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이제는 지독한 증오의 대상이 된 그녀. 강지우가 왜 여기에? 하필 이 순간에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손에 쥔 의사로 서 있는 것인가? 태주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간은 마치 8년 전 그날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지우 역시 그를 알아보았다.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졌던 강렬한 압박감. 그 압박감의 주인이 한태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8년 만에 마주한 그는 더욱 견고하고 더욱 냉혹하며 더욱 위험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단 1초의 흔들림 이후 완벽한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다. 환자 바이탈 다시 체크해.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했다. 그녀의 그 무심함이 8년 전 자신을 버렸을 때와 똑같은 그 차가운 눈빛이 태준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성큼 다가갔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우는 환자의 흉골을 압박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얼음 같은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보호자분, 여긴 응급실입니다. 지금 환자는 골든타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해되니 나가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의사로서의 의무감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가라고.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하필 당신 손에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태준이 분노로 고함을 지르려던 순간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V-PACE-IB 다시 제세동 준비해. 지우는 태준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다시 처치에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한태준의 분노 따위보다 눈앞의 환자가 훨씬 중요했다. 그 모습에 태준은 더 큰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감정에 휩싸였다. 8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미치도록 뒤흔들고 있었다. 결국 태준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밀려났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지우의 모습은 냉철한 지휘관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녀의 지시는 정확했다. 저 여자가 강지우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한국 최고 병원의 흉부외과 교수가 되어 나타났다. 그것도 하필
자신의 아버지의 담당이로 태주는 차가운 복도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8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사진과 서류들을 떠올렸다. 지우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거액의 돈이 입금된 통장 사본. 태준아, 그 아이는 네가 감당할 여자가 아니다. 내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뿐이야.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했다. 하지만 응급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절박하고 치열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빛나는 저 눈빛은 그가 알던 8년 전의 강지우와 다르지 않았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증오와 분노가 그의 머리를 지배했지만 심장은 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노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지독한 미련 때문인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고 땀과 피로에 젖은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만지면 베일 듯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지우는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단 심정지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동맥 박리가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수술 당신이. 태준의 목소리에 불신과 경멸이 섞여 나왔다. 내가 이 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동맥 수술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사를. 닥쳐. 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든 내 아버지를 살려내. 만약 잘못되면 그땐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지우. 그의 목소리는 살기등등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그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수술실로 향하려 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8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는 못하겠네요. 한태준 씨.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8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아버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칼자루를 쥔 채 나타난 그녀. 증오해야 할 여자를 다시 만나자마자 미치도록 갈망하게 되어버린 자신을 태주는 견딜 수가 없었다.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태준.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줄이야. 그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8년간 굳건히 쌓아 올린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8년 전에 약하고 순진했던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환자의 생명뿐이었다. 한태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환자일 뿐이다. 그녀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술 준비 시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 차가움 뒤로 8년 묵은 상처가 쓰라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한태준은 그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8년 동안 그녀를 증오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배신이 그를 지금의 냉혹한 CEO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다시 만난 순간 그 증오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뒤흔드는 것일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8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강지우에게 미쳐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켜진 붉은 수술 중 표시는 마치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느껴졌다. 한태주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은 저 두껍게 닫힌 강철문 너머를 향해 있었다. 시간은 마치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1시간이 3시간이 되고 3시간이 5시간이 지났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지만 그는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저 붉은 등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8년 전의 배신감과 현재의 지독한 혼란이 뒤엉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강지우, 그가 증오에 맞이 않는 이름, 돈을 받고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나타난 것일까? 그것도 하필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손에 쥔 집도이로.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마땅했다. 그의 모든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과 달리 그의 심장은 8년 전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격렬하게 그녀를 향해 반응하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본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향한 그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환자를 향해 있던 그 절박하고도 강인한 눈빛, 땀에 젖은 옆얼굴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 8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갔지만 대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성숙한 아름다움을 빚어놓았다. 태주는 자조적인 실소를 터뜨렸다. 재회하자마자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이런 감정이었나. 8년 동안 쌓아 올린 증오와 분노가 이토록 거센데도 심장은 그녀를 다시 본 그 순간부터 통제 불능으로 날뛰고 있었다. 그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지우라는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지독한 집착일 뿐이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에 대한 미련일 뿐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세뇌했다. 같은 시각 수술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우는 수술용 루페 너머로 환자의 심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태준의 아버지. 이 사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지금 그녀 앞에는 오직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메스가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피가 솟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대동맥 박리는 흉부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수술이었다. 찢어진 대동맥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조 혈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석션, 메첸바움 가위, 사형 프롤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게 수술실을 울렸다. 어시스트로 들어온 레지던트들과 펠로우들은 그녀의 완벽한 손놀림에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강지우 교수의 수술실은 언제나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기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손과 달리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태준, 그를 다시 만났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으려 노력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 응급실에서 본 그의 눈빛. 8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다정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을 향한 경멸과 날카로운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그녀는 루페 너머로 쓰디쓴 미소를 삼켰다. 그는 자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유학길에 올랐다고 알고 있을 테니까. 8년 전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태준의 어머니였던 나 여사가 병든 아버지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했을 때 20살의 강지우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이 돈 받고 당장 사라져. 내 아버지 병원비와 내 유학 비용이다. 그날의 모욕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것을 선택해야 했다. 한태준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유진그룹의 후계자 자리 따위는 버리고 자신을 따르려 할 테니까.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배신자가 되었다. 그 모든 오해를 짊어지고 8년을 독하게 버텨냈다. 그리고 지금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어 바이패스 종료 준비합니다. 체온 다시 올리세요. 그녀는 머릿속을 헤집는 사적인 감정들을 거칠게 몰아냈다. 지금은 수술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의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어쩌면 8년 전 그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아주 작은 속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니, 그런 감상적인 생각도 사치였다. 그녀는 의사일 뿐이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임무였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수술실 밖의 붉은 등이 드디어 꺼지고 회복 중이라는 녹색 등으로 바뀌는 순간 태주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섰다.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지우가 가장 먼저 걸어 나왔다. 10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땀에 흠뻑 젖은 수술복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 그 치열했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주는 곧장 그녀 앞으로 다가가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팔을 통해 전해졌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해 지우의 미간이 고통으로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은 인조혈관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소견을 기계적으로 전달했다. 그녀의 그 사무적인 말투에 태준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성공적이라고 그게 다야 8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아버지 수술한 소감이 고작 그거냐고. 강지우,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병원 복도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김 비서가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지우는 지독한 피로감으로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그를 마주 보았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한태준 씨, 그리고 저는 환자의 주치의입니다. 당신의 8년 묵은 개인적인 감정을 배설할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자세히 듣지 않으면 모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8년의 세월이 만든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차가웠다. 개인적인 감정. 태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놓고 감히 개인적인 감정 따위로 치부해 8년 전에 돈다발 받고 그렇게 쉽게 날 떠났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지.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에 대한 지독한 소유욕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 돈이라는 단어에 지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8년간 그녀를 버티게 한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 8년 동안. 하긴 당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 유진그룹의 고귀한 후계자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가 되어야 했을 테니까. 그녀는 더 이상 8년 전에 순진하고 약하기만 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상처와 도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있었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어쨌다고?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흔들렸다. 8년간 바위처럼 굳게 믿어왔던 진실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중요한 건 당신 아버지는 내 환자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그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교수실로 향하려 했다. 지금 그와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논쟁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막아섰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복도 구석,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밀어붙였다. 쿵!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아니,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내 아버지 주치의이기 전에 내 인생을 망친 여자야. 그리고 내가 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여자야.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지독한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8년 전의 순진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거대 그룹을 이끄는 냉혹한 포식자였다. 지우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10시간의 대수술로 탈진한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거 놔. 한태준, 병원에서 뭐 하는 짓이야? 경비원 부르기 전에 왜 돌아왔어? 그가 벽에 기댄 그녀를 가두듯 양팔로 막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눈앞에 왜 다시 나타난 거냐고. 차라리 8년 전에 받은 돈으로 어디 먼 곳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그랬어. 그의 외침은 분노라기보다 8년간 억눌러온 절규에 가까웠다. 지우는 그 격렬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 여긴 내 직장이고 난 내 일을 할 뿐이야. 비켜. 그녀의 흔들림 없는 냉정함이 태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거짓말. 8년 전에도 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날 떠났어. 하지만 이번엔 안 속아. 절대. 다시는 당신을 내 눈앞에서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이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8년이라는 견고하고 차가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지독한 인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손목을 강하게 쳐냈다. 손목이 빠져나간 자리가 붉게 달아올랐다. 정신 차려. 한태준 씨, 당신은 이제 유진그룹 CEO고 난 의사 강지우야. 우리 사이는 8년 전에 당신 어머니 손에 의해 끝났어. 당신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면 그때 주치의와 보호자로 다시 얘기하지.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망설임 없이 사라졌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끝났다고 하니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독한 전쟁이든 지독한 사랑이든 칠흑 같은 밤이 병원을 삼켰다. 낮의 소란스러움은 간데 없이, 복도에는 중환자실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이고도 차가운 신호음만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한태주는 VIP 중환자실 유리벽 너머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아버지는 평소에 위엄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강지우의 말대로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태주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과 그 후에 격렬한 감정 소모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8년 만에 마주한 강지우의 얼굴이, 그 얼음장 같던 눈빛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복도 끝 창가로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8년 전 그녀를 잃었던 그날 밤의 절망 어린 청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기억은 8년 전 따스한 봄날의 캠퍼스로 거슬러 올라갔다. 경영학과의 한태주는 모두의 주목을 받는 유진그룹의 황태자였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의예과 1학년 강지우가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총명했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햇살처럼 눈부셨다. 태준에게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재벌가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탈출구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행복은 짧았다. 그가 아버지의 명으로 잠시 뉴욕 연수를 다녀온 사이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인 나 여사의 서재로 불려갔다. 냉혹하고 우아한 나 여사는 그에게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은 강지우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은행 입금 내역서였고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차가운 작별의 말이 담긴 편지 한 통. 태준 씨, 당신과의 시간은 즐거웠지만 난 내 현실을 택해야겠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제안한 조건이 내 미래를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 버거운 상대예요. 이 돈으로 미국 가서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요. 날 찾지 말아요. 편지의 필체는 분명 강지우의 것이었다. 태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당장 지우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자취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그는 출국 직전에 그녀를 공항에서 겨우 붙잡았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이건 다 거짓말이지. 우리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다. 놔, 태준 씨. 편지에 쓴 그대로야. 난 돈을 택했어. 당신과의 사랑 노름보다 내 현실이 더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눈빛에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짓말, 넌 그럴 애가 아니야.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봐. 그가 절규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비켜, 비행기 시간 늦겠어.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사라졌다. 그날 한태준의 청춘은 끝났다. 사랑은 배신과 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갑옷을 입고 자신의 심장을 차가운 강철로 감쌌다. 그리고 8년 동안 오직 일에만 미쳐 살았다.
강지우는 그에게 지독한 상처이자 동시에 지금의 냉혹한 CEO 한태준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8년 만에 하필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다. 태준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했다. 그런데 왜 수술실에서 나온 그녀를 본 순간 8년간 쌓아온 증오의 탑이 이토록 허무하게 흔들리는 것일까? 복도에서 그녀가 던진 날카로운 말. 당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 말이 독침처럼 그의 뇌리에 밝혀 떠나지 않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진실에 대해 아주 희미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병원 당직실 구석 침대에 강지우가 쓰러지듯 누워 있었다. 10시간의 수술과 한태준과의 격렬한 대면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녀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다친 눈꺼풀 뒤로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기억 속 한태준은 냉혹한 CEO가 아니라 낡은 도서관 구석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하던 따뜻한 20살의 청년이었다. 그녀 역시 그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의 차이라는 벽 앞에 무력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태준이 뉴욕으로 떠났을 때 찾아왔다. 나 여사가 그녀를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거액이 든 돈 가방과 함께 심장병을 앓던 그녀 아버지의 병원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나 여사는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아비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구나.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미국 유학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만 태준 씨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여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건방지긴. 좋아. 선택권을 주지.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모든 지원이 끊기고 유진그룹의 힘으로 네가 국내 어느 의대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든가. 그것은 제안이 아닌 협박이었다. 지우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아버지의 병원비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협박이 아니었다. 나 여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그리고 태준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사라져 줘야겠어. 네가 계속 그의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애는 결국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너를 택하려 하겠지. 그럼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장이야. 네가 정말 태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애의 미래를 위해 네가 배신자가 되는 게 맞아.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다.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겠습니다. 대신 제 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나 여사는 그녀의 당돌함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좋아.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지. 하지만 태준이에겐 네가 돈을 받고 떠난 걸로 알게 할 거야. 그래야 그 애도 너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정리할 테니까. 공항에서의 마지막 만남은 그녀에게도 지옥이었다. 태준의 절망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독하게 그를 밀어냈다. 그를 위해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아버지는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쳤지만 그녀가 떠난 지 1년 만에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녀는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그 이후 강지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의사가 되겠다는 도끼뿐이었다.
그녀는 8년 만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태준을 다시 만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아니, 다시 만나더라도 이렇게 떳떳하게 그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마주한 순간 8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심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다. 정신 차려. 강지우. 넌 8년 전의 강지우가 아니야. 그리고 저 남자는 널 지켜주지 못했던 남자야. 그녀는 그가 8년 전 어머니의 협박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결국엔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택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에 대한 원망이 그녀를 8년간 버티게 한 또 다른 힘이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한태준은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으며 8년간 증오해왔고, 강지우는 그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현실을 택했다고 믿으며 8년간 그를 원망해왔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만큼 깊어진 오해의 벽은 두 사람의 재회와 함께 다시 한번 그들 앞에 견고하게 버티고 섰다. 그리고 그 견고한 벽 아래 서로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사랑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지옥 같던 24시간이 지났다. 한 회장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각종 모니터의 수치들은 강지우의 정확한 수술과 처치하의 위험한 고비를 넘겼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태준은 지난 이틀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편안하게 꾸며진 VIP 병실의 보호자 침대에도 그는 거의 눕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온통 유리병 너머의 아버지와 그 주변을 유령처럼 맴도는 강지우에게 쏠려 있었다. 이 불가피한 동거 아닌 동거는 태준에게 묘한 감정의 동요를 가져왔다. 그는 강지우를 관찰했다. 그녀가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돌 때 그녀는 병동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얼음 마녀 그 자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펠로우들은 진땀을 흘렸고 간호사들은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에 초긴장 상태로 움직였다. 환자 아이오 체크 정확하게 하세요. 1cc 오차도 용납 못합니다. 어제 처방한 약물 반응 차트. 왜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됐죠? 환자 생명 가지고 장난합니까? 하지만 그런 그녀가 한 회장의 병실에 들어설 때면 아주 미묘하게 공기가 달라졌다. 물론 여전히 무표정하고 사무적이었지만 태준은 보았다. 의식 없는 아버지의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확인하는 그녀의 손길. 각종 튜브가 꽂힌 아버지의 몸을 살피는 세심한 움직임. 그녀는 때때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환자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잘 버티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순간 그녀는 얼음 마녀가 아니라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절박한 의사였다. 그 이중적인 모습. 타인에게는 지독히 차가우면서도 자신의 일에는 목숨을 거는 그 열정. 그 모습이 8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꿋꿋했던 강지우의 모습과 겹쳐졌다. 태준의 마음속에서 8년간 굳건했던 배신자라는 낙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녀가 던졌던 당신 어머니라는 말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정말 혹시 8년 전 그 일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과 동시에 8년 만에 재회한 그녀를 향한 미친 듯한 끌림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단순한 증오나 집착이 아님을
무섭게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8년 전보다 더 깊고 더 지독하며 더 위험한 그는 행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장 이성적인 방법, 즉 보호자로서의 감사를 표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시켜 중환자실 의료진 전체를 위한 최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를 주문했다. 밤샘 근무에 지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한 최고급 원두 커피와 샌드위치가 끊임없이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회장님을 살려주신 강지우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병원 전체가 유진그룹의 통 큰 지원에 술렁였다. 지우는 그 노골적인 호의가 불편했다. 그녀는 김비서를 통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환자 보호자로서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병원 규정상 과도한 호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그 철벽 같은 태도가 그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8년 전 돈에 넘어가 자신을 버렸다는 여자의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응급 콜을 받고 달려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수실로 향하던 지우는 병원 내 한적한 구내식당에서 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시죠? CEO님. 지우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태주는 태연하게 그녀 앞에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방금 응급 콜 받고 뛰어가는 걸 봤어. 곧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인데. 그는 샌드위치가 놓인 쟁반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손에 달려 있어. 당신이 쓰러지면 곤란해. 먹어. 그것은 배려의 말이었지만 톤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지우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다. 걱정 감사합니다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그녀가 차갑게 거절하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8년 전에도 당신은 그랬지.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항상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는 말을 지지엠. 지우의 등이 차갑게 굳었다. 과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요. 지금 당신은 보호자고 난 주치의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태준 씨,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화려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구내식당의 어두운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뉴욕에 본사를 둔 거대 투자 펀드 블랙펄 캐피탈의 대표 윤석영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약혼설이 도는 상대였고 유진그룹과도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다. 긴 생머리에 완벽한 메이크업, 빈틈없는 명품 의상까지 그녀는 강지우와는 정반대의 세계에 속한 여자였다. 윤석영은 태준을 발견하고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다. 그리고는 그제야 맞은편에 서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피곤에 찌든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의사가운. 석영의 눈에 경멸감이 스쳤다. 아버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병원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지우는 석영이 태준의 팔을 감싸는 그 자연스러운 소유욕을 보았다. 8년 전 나 여사가 말했던 태준에게 어울리는 여자란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다. 지독한 현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20대의 순수한 청년이 아니었다. 이 지독한 상류사회, 그녀가 절대 속할 수 없는 세계의 정점에 선 남자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주문을 걸었다. 거리를 둬야 한다. 태주는 서경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경의 팔을 은근하게 빼내며 지우를 향해 말했다. 인사해. 서경 씨, 내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야.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강지우 교수. 그가 강지우 교수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순간 서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짐승적인 직감으로 알아챘다. 이 여자와 한태준 사이의 기류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서경은 순간 표정을 바꾸어 화사하게 웃었다. 어머, 그러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태준 씨의 아버님은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그녀는 중요한 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환자를 살리는 건 의사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사적인 공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서경이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태준에게 말했다. 태준 씨도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늦은 밤에 젊은 여의사분과 단둘이 식당에 계시면 오해 사기 딱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아버님 일로 유진그룹 주가 때문에 말 많은 거 아시면서. 그것은 지우를 향한 명백한 경고이자 모욕이었다.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윤성영 씨, 말 조심해. 강 교수는 내 아버지의 은인이야. 은인인 건 알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 서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오해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윤성영 씨.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한태준 CEO님의 약혼녀께서 걱정하실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약혼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서경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태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긋는 마지막 선이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는 감사했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윤석영은 승리감에 젖어 태준의 팔을 다시 감싸려 했지만 태준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약혼녀 행세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경은 당황했다. 태준 씨, 왜 이래요? 우리 관계 다 아는 사. 집에 가. 서경 씨,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강지우 교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태준은 서경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지우가 사라진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윤석영의 등장은 지우와의 사이에 겨우 한 뼘 좁혀졌다고 생각했던 거리를 다시 수만 리 밖으로 밀어내 버렸다. 지우의 그 약혼녀라는 단어와 경멸, 어린 눈빛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오해를 풀고 싶은 지독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윤석영이 다녀간 후 병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태준은 윤석영을 차갑게 돌려보냈지만 강지우가 던진 약혼녀라는 단어는 가시처럼 그의 맘에 박혔다. 그는 그녀와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주치의와 보호자라는 선을 그으며 그에게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회장의 치료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태준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고 동시에 8년 전의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폭풍의 핵이 걸어 들어왔다.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태준의 어머니, 나 여사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최고급 실크 정장 차림으로 병원이라는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복도에 나타났다. 수행비서들과 병원 이사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차가운 기세에 눌려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태주는 어머니의 등장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8년 전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그 아이는 널 배신했다는 말로 그의 상처를 후벼 팠었다. 그리고 지금 강지우가 던진 당신 어머니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 시점에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대하는 투가 아니었다. 나 여사는 아들의 냉랭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남편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남편이 쓰러졌는데 와 보는 게 당연하지. 그보다 집도이가 누구라고 했지? 강지우. 라던가. 그녀가 그 이름을 발음하는 순간 태준은 그녀의 입가에 스친 경멸적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네, 강지우 교수입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분입니까? 태준은 일부러 덫을 놓았다. 나 여사는 잠시 태준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아들의 눈빛이 8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한 플레이어였다. 알 턱이 있나? 그저 이름이 흔해서 말이다. 어디 내 남편을 살린 의사 얼굴이나 보러 가야겠구나. 나 여사는 태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흉부외과 교수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지우는 막 중환자실에서 나와 다음 수술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압적인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8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장본인 나 여사였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 여사의 눈빛은 여전히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지우의 눈빛은 8년 전의 두려움 대신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나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네가 강지우로구나. 8년 만인데 아주 용케 의사가 다 되었네. 그녀는 일부러 복도에 다른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큰 소리로 말했다. 지우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때 내가 준 돈으로 공부는 잘 마쳤나 궁금했는데 보아하니 아주 성공한 모양이야.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고 그들 뒤에 서 있던 태준의 온몸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때 내가 준 돈.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8년간 그가 믿어왔던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지우가 던졌던 의심의 조각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트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나 여사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정정할 게 있군요. 전 사모님께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나 여사의 우아한 가면이 순간 금이 갔다. 그녀는 지우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8년 전
병든 아비를 빌미로 협박했을 때 울먹이던 20살짜리 계집애가 아니었다. 네가 감히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8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다고. 다만 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떠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사모님께서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손으로 받은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사모님의 자선 덕분이 아니라 제 실력과 노력 덕분입니다.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지우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럼 8년 전에 어머니가 그에게 보여준 입금 내역서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의 시선은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나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다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말솜씨가 아주 날카로워졌구나. 하긴 내 아들을 홀렸던 솜씨가 어디 가겠니? 그래, 돈을 안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왜 8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지? 그것도 하필 태준이 앞에. 나 여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지우를 돈을 보고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설마 태준이가 유진그룹 CEO가 되었으니 8년 전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돌아온 건가? 얼마면 되겠니? 이번에는 내 실력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하나. 그녀의 말은 지독한 모욕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나 여사는 아들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다. 태준아, 잘 왔다. 이 아이가 8년 만에 나타나서 또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단단히 경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나 여사를 지나쳐 지우 앞에 섰다. 그는 지우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8년 전 그가 보았던 상처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강인한 자존심과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 교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서류들은 대체 뭐였죠? 나 여사는 아들의 추궁에 얼굴이 굳었다. 태준아, 지금 저런 천박한의 말을 믿는 거니? 내가 네 어미야. 그러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8년 동안 전 강지우 씨가 돈 때문에 절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뭡니까? 그의 외침에 나 여사는 당황했고 지우는 그런 태준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이 추악한 가족 드라마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차트를 고쳐들고 두 사람을 지나치려 했다. 전 이만 환자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무감정했다. 태준이 급하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그보다 빨랐다. 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사적인 용무로는 더 이상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사모님도 그리고 한태준 씨도.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서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 단호한 뒷모습에서 태주는 8년 전 공항에서 그를 버리고 떠나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배신감에 대한 증오였다면 지금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독한 후회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의심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우가 사라진 복도에서 태주는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나 여사는 애써 태어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준아, 저 아이 말에 놀아나면 안 돼. 저런 것들은 정말 어머니가 하신 겁니까?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8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8년 전의 진실, 그 견고했던 거짓말에 드디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복도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한태주는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나 여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강지우의 그 얼음처럼 차갑고도 당당했던 반박. 전 사모님께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8년간 그의 세상을 지탱해온 증오라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가 8년간 증오해온 여자가 사실은 피해자였다면, 그는 비서실 직통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지시 외에 그 어떤 업무도 중단해. 향후 48시간 동안 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오직 이 일에만 매달려. 김 비서는 CEO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숨을 죽였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8년 전 봄, 내가 뉴욕에 가 있던 시기, 강지우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해 당시 그녀의 가족 관계, 특히 아버지의 병력과 병원비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 어떤 병원에 입원했었고 누가 그 비용을 지불했는지 전부 다. 태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나 여사, 내 어머니의 8년 전 개인 계좌와 재단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 특히 강지우라는 이름 혹은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돈이 오간 흔적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이건 내 어머니조차 알아서는 안 되는 극비 사항이야. 대표님, 하지만 회장님 나 여사의 계좌를. 김 비서가 망설였다. 내 명령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알아내. 8년 전 내가 강지우에게 주었다고 들었던 바로 그 돈이 실제로는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태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면, 단순히 강지우를 떼어놓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다. 강지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에 격렬한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다시 냉철한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 회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그 완벽한 평정심이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작은 어깨로 지난 8년간 대체 무슨 일들을 겪어낸 것일까? 그때였다. 8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려는 것을 시기라도 하듯 운명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겼다. 안정세를 보이던 한 회장의 심박수 모니터가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교수님, 환자 BP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70에 40,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준비에 중환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버지 간호사들이 그를
급히 병실 밖으로 밀어냈다. 유리문 너머로 강지우가 환자의 침대 위로 몸을 날리듯 올라타 흉부 압박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차지 200줄 모두 비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안 돌아옵니다. 에피네프린 1mg. 다시 차지 지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오직 환자의 생명을 되돌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태주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향한 분노로 들끓던 그는 이제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8년간 증오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아버지의 생명은 오직 저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사의 집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태주는 깨달았다. 그는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 한번 잃는 것이 두려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지나고 요란했던 경고음이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문턱에서 한 회장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그녀는 탈진한 듯 침대 옆에 주저앉았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간호사들이 뒷수습을 하는 동안 지우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 태준이 그녀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을 뻔한 두려움에 질린 나약한 아들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약한 감정, 즉 절박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마시려던 차가운 생수병을 그녀에게 건넸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8년 전의 상처나 조금 전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처절한 감정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그 견고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속내를 본 것 같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한태준과 강지우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셨. 정적이 흘렀다. 고맙소. 태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 말은 8년의 증오를 뛰어넘는 진심이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술 부위에서 미세 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지독한 피로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조금 쉬는 게 좋겠어. 쓰러질 것 같으니까.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8년 전 밤새워 공부하던 그녀에게 늘 하던 말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익숙함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신경 써줘서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녀가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서려 할 때 태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태준은 지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복도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찾았나? 김 비서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8년 전 강지우 씨 부친의 병원 기록과 사모님의 자금 이체 내역을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실의 판도라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 끝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한태준의 귀에는 마치 자신의 무너지는 세상을 애도하는 곡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태준의 8년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는 말을 이었다. 8년 전, 나 여사님의 재단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강지우 씨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럼 어디로 갔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지우 씨 부친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강 씨의 아버지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님 측에서 이 사채업자들에게 접근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강지우 씨의 출국을 종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 사채업자들의 협박, 20살의 강지우가 처했을 상황이 그려지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대표님께 보여드렸던 그 입금 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자금을 이체한 은행 직원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나 여사님의 지시로 강지우 씨 명의의 가짜 계좌를 만들고 입금 내역만 조작해서 서류를 꾸몄다고 합니다. 태준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편지는 어땠지? 그 편지 필체는 분명.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 편지 역시 위조된 것입니다. 나 여사님이 과거 강지우 씨가 대표님께 보냈던 편지들을 몰래 입수해 전문 위조 기술자에게 필체를 모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년 전 대표님을 배신했던 강지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표님,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8년, 그가 그녀를 증오하며 버텨온 8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이었다. 어머니가 연출한 잔인한 연극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증오하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던 것이다. 그가 지옥 같은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그 시간, 그녀는 홀로 아버지를 잃고 낯선 땅에서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그에 대한 원망으로 버텨왔을 것이다. 그가 그녀를 돈의 눈이 먼 여자로 낙인 찍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끔찍한 오해의 벽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믿었던 자신의 어머니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아니,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지우에 대한 지독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8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당장 그녀를 만나야 했다.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다. 8년 묵은 오해를 지금 당장 풀지 않으면 그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비에 젖은 복도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중환자실, 교수실, 당직실,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병원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처마 밑 그곳에 지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응급 상황이 끝나고
겨우 한숨 돌리러 나온 듯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창백하고 지쳐 있었다. 태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은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를 발견하자 즉시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여긴 어떻게 또 무슨 일로 오셨죠? 환자분이 또 안 좋습니까? 태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피로감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니, 아버지는 괜찮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태준 씨가 아닌 8년 전의 태준으로 돌아가 반말을 하고 있었다. 지우야. 강지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우는 그의 달라진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러시죠? 그리고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차갑게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8년 전 공항에서 그가 붙잡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절박하게 울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지우야. 지우는 어리둥절했다. 이 냉혹한 CEO가 방금 전까지 자신을 경멸하던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놔요. 그녀가 팔을 빼내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는 것도 잊은 채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하듯 말했다. 돈. 8년 전에 당신이 받은 게 아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방금 다 확인했어. 지우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 우리 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 당신 아버지 사채빚, 병원비. 그걸 빌미로 당신을 협박했던 거야. 당신이 돈을 받고 날 배신한 것처럼. 나한테 보여준 입금 내역서. 당신이 썼다는 편지. 전부 가짜였어. 태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진실을 쏟아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나 여사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토록 치밀하게 모든 것을 조작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한태주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8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가 돈 때문에 떠난 여자라고 믿었던 것이다. 난 그것도 모르고 8년 동안 널 해주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8년간 그녀를 증오했던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난 네가 날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네가 유진그룹 후계자 자리를 택하고 날 버렸다고. 8년 동안 널 원망했어. 서로 다른 오해 속에서 8년을 버텨온 두 사람이 드디어 끔찍한 진실의 민낯을 마주했다. 8년이라는 도둑맞은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태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리며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빗속에서 비에 젖은 그녀를 미친 듯이 껴안았다.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했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지우는 그의 품에서 저항하는 것을 잊었다. 8년간 굳건히 쌓아 올렸던 얼음 성벽이 그의 뜨거운 눈물과 절박한 고백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지독했던 오해는 풀렸지만 8년이라는 상처는 너무도 깊고 쓰라렸다.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다. 옥상 바닥에는 차가운 빗물이 흥건하게 고였고 두 사람의 몸은 이미 흠뻑 젖어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태주는 강지우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둔 채 8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젖은 셔츠를 뚫고 지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혼란과 후회, 그리고 8년 만에 되찾은 사랑의 격렬한 고동이었다. 내가 괴물이었어. 태준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처절했다. 네가 돈 때문에 날 버렸다는 그 거짓말 하나로 난 지난 8년을 너를 증오하는 낙으로 살았어. 널 증오해야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널 증오하면서 동시에 널 미치도록 그리워하면서 난 그렇게 비겁하게 나 자신을 속여왔어. 그의 고백은 지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현실을 택했다고,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며 8년을 버텨왔다. 그 원망이 그녀가 독하게 공부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잔인한 거짓말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어머니는 완벽했어. 태준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버지의 빚, 병원비. 네가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어. 그리고 나에게는 네가 쓴 것처럼 위조된 편지와 가짜 입금 내역서를 보여줬지. 난 바보같이 그걸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몰라. 내가 사랑했던 내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의 자기 혐오에 찬 고백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태준의 팔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지우가 흐느꼈다. 8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는 눈물이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난 네가 날 버린 줄 알았어. 네가 유진그룹이랑 내 미래를 택하고 날 버린 줄 알았다고.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가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네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내 어머니가 날 그렇게 모욕하고 쫓아냈을 때 난 너만 기다렸어. 네가 돌아와서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넌 공항에서 날 붙잡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돈을 받았냐고 날 비난했어. 8년 전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태준의 그 경멸에 찬 눈빛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었다. 태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그때 난 이미 어머니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뒤였어. 네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들으려 하지 않았지. 그는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쥐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손바닥을 적셨다. 지우야, 날 봐. 8년 전 공항에서 널 몰아세웠던 건 내가 아니야. 어머니의 거짓말에 눈이 먼 괴물이었어. 두 사람은 도둑맞은 8년이라는 시간의 폐허 위에서 처절하게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다. 8년의 증오와 원망이 비에 씻겨 내려가자 그 자리에는 8년 전 미처 아물지 못했던 순수하고도 지독했던 사랑의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우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합병증으로 난 임종도 못 지켰어. 장학금 때문에 시험을 치르느라 마지막 가시는 길도 나 혼자였어. 그 말은 태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가 그녀를 배신자라 욕하며 편안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는 동안 그녀는 이국 땅에서 아버지를 잃는 고통까지 홀로 감내해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어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빗물이 고인 옥상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그는 차가운 옥상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그런 그의 모습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알던 냉혹한 CEO 한태준, 8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지금 그녀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젖은 머리를 감쌌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닿는 그의 온기였다. 일어나, 이 바보야. 비 맞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8년 묵은 원망 대신 자신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8년을 보낸 남자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셨다. 널 다시 봤을 때, 응급실에서 널 다시 본 그 순간부터 미치는 줄 알았어. 그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고백했다. 널 증오해야 하는데, 8년 동안 이를 갈며 증오했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다시 뛰었어. 그게 단순히 8년 만의 재회 때문이 아니었어. 내 영혼이 진실을 알아본 거였어. 내 머리는 거짓말에 속았지만 내 심장은 네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의 지독한 고백,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아니, 한 번도 끝난 적 없었던 사랑의 고백이었다. 지우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8년의 오해가 풀렸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태준아. 그녀가 8년 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내 환자고 내 어머니는 여전히 내 어머니야. 현실의 벽은 8년 전보다 더욱 높고 견고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우의 양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더 이상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눈에서 불타올랐다. 아니, 달라져.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는 자신의 젖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차가운 비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지만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은 지우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감싸주었다. 8년 전, 난 네가 날 버렸다고 믿은 멍청한 애송이였어. 네가 떠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들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유진그룹 CEO의 위엄과 한 남자의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아. 널 잃어버린 그 8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되돌려 놓을 거야. 그는 지우의 차가워진 손을 깍지 껴 잡았다. 일단 들어가자. 이러다 너 먼저 쓰러지겠어. 그는 그녀를 이끌고 옥상 문으로 향했다. 8년의 벽은 무너졌지만 두 사람 앞에는 그 벽의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8년 전 공항에서 놓쳐버렸던 그 손을 그는 다시는 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빗물에 젖어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몰려왔지만 한태준의 손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는 8년 전 놓쳤던 그 손을 다시는 놓지 않으려는 듯 강지우의 손을 굳게 잡고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텅 빈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8년의 오해를 풀어낸 충격과 탈진,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VIP 병실에 딸린 작은 응접실로 데려갔다. 이대로 그녀를 당직실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여기서 일단 씻어. 이러다간 의사가 환자보다 먼저 쓰러지겠어. 태주는 벽장에 있던 새 샤워 가운과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났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8년 전의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가운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감이 없었다. 8년의 지옥이 정말 끝난 것일까? 그녀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태주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성복 몇 벌을 사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도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마른 셔츠를 입자 그제야 몸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련함보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지우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노려보았다. 8년간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것인가? 지우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운 차림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창백했던 뺨에 아주 미세하게 혈색이 돌고 있었다. 태주는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넸다. 고마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가시를 세우지 않은 맨얼굴을 보이고 있었다. 그 연약한 모습에 태주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흥분한 간호사장이 뛰어들어왔다. 교수님, 강 교수님, 회장님. 한 회장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말에 지우와 태준의 시간이 동시에 멈췄다. 지우는 순간 모든 사적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음 마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녀는 샤워가운 차림이라는 것도 잊은 채 중환자실로 뛰쳐나가려 했다. 잠깐 태준이 그녀를 붙잡아 세우고는 막 도착한 김비서가 들고 온 쇼핑백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스웨터와 바지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이거 입어. 5분 줄게. 그는 의사로서의 그녀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지우는 그의 단호한 배려에 잠시 망설이다가 빠르게 욕실로 다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몇 분 후 중환자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지우는 의사 가운을 걸치고 냉철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을 2번 깜빡여 보세요. 한 회장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눈을 2번 깜빡였다. 손가락 움직여 보시겠어요? 한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적이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지우는 펜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살피고 청진기를 대며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문적이고 침착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유리벽 너머에서 지켜보았다. 8년의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이렇게나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있었다. 존경심과 사랑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여자를 평생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우가 기본적인 검사를 마치고 한숨을 돌렸을 때였다. 한 회장이 마스크 속에서 무언가를 끙끙거리며 말하려 했었다. 물. 지우가 간호사에게 지시해 거즈에 물을 적셔 그의 입술을 축여주었다. 잠시 후 한 회장이 다시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지우와 그 뒤에 서 있는 아들 태준을 번갈아 향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 알고 있었다. 태준과 지우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뭘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태준이 다가가 물었다. 한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8년 전 내 어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그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이 기만극의 공범이었다는 말인가. 그때 나도 그 아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한 회장의 고백이 이어졌다. 내 어미의 방식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룹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모른 척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 아이를 쫓아낼 줄은 몰랐지만 그는 죄책감에 눈을 감았다. 태준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가족, 아버지마저 그를 속였던 것이다. 그는 8년간 거대한 거짓말의 성에 갇혀 살았던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지우는 태준의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 회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과거 이야기는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며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나 여사였다. 여보, 정신이 드셨다면서요. 그녀는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 안의 싸늘한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아들의 배신감에 찬 눈빛, 남편의 외면, 그리고 8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계집애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강지우,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냐? 당장 내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못해. 나 여사가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8년 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던 아들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냉혹한 유진그룹의 CEO였고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남자였다. 그만하시죠.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어머니께서 연출하신 8년간의 연극은 방금 막을 내렸습니다. 태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나 여사는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김비서. 태준이 문 밖을 향해 말하자 김비서가 서류철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태준은 서류철에서 8년 전의 가짜 입금 내역서와 위조된 편지 사본, 그리고 진짜 돈이 흘러들어간 사채업자의 계좌 내역서를 꺼내 나 여사 앞에 던졌다. 이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실입니까? 나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걸 네가 어떻게? 어머니는 절 완벽하게 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의 인생을 8년간 지옥으로 만드셨죠. 제 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미로 사채업자까지 동원해서 20살짜리 여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셨더군요. 태준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제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떻게... 나 여사는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녀가 악을 썼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내 발목을 잡도록 둘 순 없었어. 유진 그룹을 위해서 넌 내 아들이고 유진의 후계자니까. 그녀는 지우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마녀 같은 게 8년 만에 나타나서 널 또 홀린 게로구나. 그 입 다물지 못하십니까? 태준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가 근본도 없다고 모욕한 저 여자가 방금 어머니의 남편을 죽음에서 살려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8년 전에 짓밟았던 그 실력으로 그는 지우의 곁으로 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제 여자입니다. 제가 평생 지킬 사람이라고요. 나 여사는 아들의 그 선언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닌 건 8년간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던 접니다. 이제 똑똑히 들으십시오. 태준은 어머니와 그리고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선언했다. 전 강지우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저도 어머니를 그리고 유진그룹을 버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CEO 자리, 후계자 자리, 그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8년 전에 잃어버린 내 행복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협박이 아닌 그의 최종 통보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은 채 나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강인한 의사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사모님, 전 사모님의 용서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했다. 전 의사 강지우입니다. 제 가치는 유진그룹의 며느리가 되느냐 마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8년 전 사모님께서 제게 하셨던 일들 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8년간 고통받았던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로서 당당히 말했다. 그녀의 그 강인한 모습에 나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한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었다. 그만 하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이 졌어. 당신은 아들도 남편도 다 잃은 거야. 당신의 그 지독한 욕심 때문에. 한 회장의 그 마지막 말은 나 여사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 남편의 묵인, 아들의 순종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8년간 이어져 온 지독한 과거와의 싸움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태준은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도둑 맞았던 8년의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 격렬했던 폭풍이 휩쓸고 간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맹렬했던 장마와 무더위를 지나 모든 것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울한국대학병원 역시 언제 그런 대혼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금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갔다. 시간은
그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태준의 아버지 한 회장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강지우의 완벽한 수술과 그 후에 철저한 관리 덕분에 그는 마비나 심각한 후유증 없이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병원 VIP 병동에서 재활에만 집중했다. 그 격렬했던 밤, 아들의 선언과 아내의 추락을 목격한 이후 그의 눈빛에서 평생을 지배했던 야망과 냉혹함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재활치료실에서 땀을 흘리던 한 회장 곁으로 태준이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8년 전에 거짓말에 속았던 아들도 아버지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후계자도 아니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로서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한 회장은 땀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죽다 살아났지. 강 교수. 아니, 그 아이 덕분에 그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8년 전 내가 너와 내 어미를 막지 못한 건 내 평생의 가장 큰 과오다. 유진그룹이 내 눈을 멀게 했었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태준아, 네가 유진을 버리겠다고 했을 때 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룹이 아니라 내 아들을 잃을 뻔했더군. 그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 강지우 교수, 놓치지 마라. 내 어미와 나 때문에 8년을 고통받은 그 아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 그것은 아버지로서 내리는 첫 번째 진심 어린 부탁이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이미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의 중심이었던 나 여사. 그녀는 그날 병실에서 무너진 이후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한 회장은 그녀와의 이혼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유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재단의 이사장직과 경영 자문에서 그녀를 해임했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에 갇힌 그녀는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잃었다. 남편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아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8년 전 자신이 강지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성에 홀로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늙고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큼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우,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실력 있는 어른 마녀였다. 수술실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집도이였고 레지던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김 선생, 그녀가 막 수술을 마친 주니어 레지던트를 불렀다. 아까 봉합할 때 손 떨던데 긴장 풀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과거에는 없던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8년 묵은 원망과 상처가 씻겨나간 그녀의 심장은 완벽하게 치유되었다기보다 더 강인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사 강지우로서 자신의 삶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일상이 끝나는 저녁, 그녀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수실을 나설 때면 병원 로비의 익숙한 장소에 언제나처럼 한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병실을 지키는 불안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저녁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의 교수실로 올라오거나 그녀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지우가 피곤한 얼굴로 로비를 가로지르자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8년 전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20살 청년의 미소였다. 오늘도 늦었네. 수술 많았어. 그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응급 환자가 있었어. 많이 기다렸어. 지우가 미안한 듯 물었다. 당신을 8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시간쯤이야. 태준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8년의 오해가 풀린 후 태준은 무작정 그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된 날 자신이 뱉었던 말 8년의 시간을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8년 전 그녀가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씩 선물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8년 전 그녀가 좋아했던 낡은 떡볶이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화려한 파티 대신 주말 아침 일찍 그녀를 데리고 나와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다. 유진그룹의 CEO로서의 권력이나 재력이 아닌 오직 한태준이라는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의사 강지우로서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존중했고 8년간의 고통을 보상받으려 하기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8년 전 함께 자주 찾았던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준이 따뜻한 캔 커피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기억나. 우리 여기서 첫 키스했었는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는 커피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너 정말 바보 같았는데 지금도 바보 같아.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강지우라는 여자 앞에서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바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옥상에서 절박하게 잡았던 그 손이 아니라 따뜻하고 견고하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지우야, 8년 동안 넌 홀로 너무 많은 것을 이겨냈어. 넌 나 없이도 완벽하게 강한 여자야.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알지만 이젠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8년 전에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그런 그녀가 한태준을 선택한 것이었다.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다시 얻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8년 전 20살에 우리가 멈췄던 그곳에서부터가 아니라. 태준이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 여기서부터 8년의 세월을 이겨낸 32살의 한태준과 강지우로 처음 만난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채로 그렇게 다시 사랑하자. 지우는 대답 대신 그에게로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8년 만에 찾은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어깨였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8년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두 사람에게는 두 번째 20살 같은 눈부신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만큼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사랑으로 두 사람은 비로소 다시 처음부터 사랑을 시작했다.